도쿄의 한복판 마루노우치 금융가에 위치한 국제경제연구센터 15층 회의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 정기경제분석회의가 진행되던 중이었죠. 36세의 일본 경제분석가 아야카 모리가 손에 든 OECD 경제서응장 보고서를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것입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분석가인 그녀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동료들도 덩달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보고서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회의실 안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야카 모리입니다. 도쿄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년간 일본 경제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던 저에게 이 보고서는 마치 청천벽력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뿐만 아니라 회의실에 있던 12명의 연구원 모두가 같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OECD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가 48,100달러로 일본의 46,800달러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더라고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 한국이 13위, 일본이 16위였어요. 특히 기술준비도 부문에서는 한국이 8위, 일본이 22위로 엄청난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정말 맞는 거야? 선배 연구원인 사토 씨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 경제가 우리보다 앞서갔다고. 말이 되나? 하지만 저는 이미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의 자료까지 모두 확인해봤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IT, 자동차, 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면서 경제 규모가 급속히 성장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와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1.7%,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점유율 5.5%를 기록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더 충격적인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찾아본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9위, 일본이 14위였어요.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 8위, 일본 27위, 거의 20단계나 차이가 났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일본의 우월성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일본이 아시아 최고라는 말이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된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가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전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유니콘 기업 수도 일본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특히 핀테크와 게임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놀라운 변화를 내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과연 한국이 정말로 일본을 추월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통계의 착시일까요? 저의 한국행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국 전날 오후 5시 저는 동료인 타쿠야 스기모토와 연구센터 휴게실에서 격렬한 언쟁을 벌였어요. 39세인 그는 일본 경제연구센터의 수석 연구원으로 와세다 대학교 출신의 일본 우월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아야카, 정신 차려.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타쿠야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탁 치며 소리쳤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모두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였죠. 한국은 아직도 우리 일본의 발밑에서 허우적거리는 후진국이라고.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이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를 넘볼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차분하게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며 대답했어요. 타쿠야, 이것 좀 봐. 이건 OECD 공식 보고서야.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말하는 거라고. 저는 프린트한 자료를 그 앞에 펼쳐놓았어요. 한국의 혁신기업 숫자가 2020년 대비 340% 증가했고 글로벌 특허 출원 건수도 중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어. 반면 우리 일본은 5위로 밀려났고. 닥쳐. 그가 제 말을 끊으며 자료를 밀어냈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한국 따위가 우리 일본을 넘을 수는 없어.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소재와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일본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나라야. 하지만 저는 이미 더 충격적인 조사를 마쳤어요. 일어서서 흩어진 종이들을 주우면서 차분히 말했죠. 타쿠야, 2019년 우리가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기억나? 그때 우리는 한국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잖아. 당연하지. 실제로 그랬을 거야. 그가 여전히 흥분한 채로 대답했어요. 아니야.
저는 새로운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 기업들이 3년 만에 핵심 소재의 93% 이상을 국산화했어. SK하이닉스는 이제 일본 소재가 전혀 필요 없다고 발표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우리 일본 소재 업체들이 매출 급감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어. 타쿠야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건, 그건 일시적인 거야. 곧 다시. 더 있어.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은 이미 우리를 완전히 앞섰고, 배터리 기술은 전 세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어. LG화학과 삼성 SDI가 테슬라, BMW, 폭스바겐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고. 반면 우리 일본의 파나소닉은 그만해. 타쿠야가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야카, 너 한국한테 매수당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일본인이 자국을 이렇게 폄하할 수 있어? 그의 반응을 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일본의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했어요. 타쿠야,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는 않아. 나는 직접 가서 확인해 볼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한국의 5G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K-팝이 미국 빌보드를 석권하고 있다는 것,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는 것, 모든 게 일본을 앞서가고 있었어요. 타쿠야의 오만한 태도를 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직접 가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에요.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함께 온 미국 경제학자 에밀리 로페즈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하버드에서 20년간 국제경제를 연구한 그녀조차 이런 표정을 짓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아야카, 이게 정말 공항이야? 아니면 미래도시야? 에밀리가 중얼거렸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알던 모든 공항의 개념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면적만 해도 나리타 공항의 1.8배에 달하는 56.8km², 연간 이용객 수는 7천만 명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였어요. 하지만 규모보다 더 놀라운 건 시스템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기까지 모든 과정이 AI와 빅데이터로 최적화되어 있었거든요. 자동 출입국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단 7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이 동시에 작동해서 줄을 설 필요도 없었죠.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는 평균 3분이 걸리고 성수기에는 30분도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공항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유창한 일본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희는 AI 기반의 스마트 공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승객의 이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죠. 또한 15개 언어로 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 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거대한 75인치 디지털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각 항공편 수화물의 도착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분실된 수화물도 GPS로 실시간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내 수화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인 가이드 서유진 씨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인천공항은 스카이트랙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어요. 특히 환승 편의성 부문에서는 독보적이죠. 최소 환승 시간이 평균 45분이면 충분해요. 다른 공항들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은 잡아야 하잖아요. 공항 내부를 둘러보니 정말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면세점만 해도 300개가 넘었고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24시간 운영되는 스파와 사우나, 심지어 골프 연습장까지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슬리피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기는 뭐예요? 에밀리가 가리키며 물었어요. 무료 휴식 공간이에요.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샤워실도 무료로 제공해요. 장거리 여행객들을 위한 배려죠. 서유진 씨가 설명했어요. 저는 나리타 공항의 비좁고 불편한 대기실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게다가 공항 곳곳에 설치된 로봇들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가가서 다국어로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공항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네요. 에밀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미국 공항들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공항철도도 놀라웠어요. 최고 시속 180km로 달리는 직통열차는 43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차내는 조용하고 깨끗했으며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각 좌석마다 충전 포트까지 완비되어 있었죠. 단순한 공항 하나로도 두 나라의 격차가 이렇게 클 줄이야. 이제 겨우 첫걸음인데 벌써 충격이 이 정도라니
앞으로 더 큰 놀라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서울 강남에 도착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보인 거리 풍경이 도쿄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 거리 곳곳에 세워진 초고층 빌딩들이 도쿄의 스카이라인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돼 보였어요. 특히 강남대로를 따라 늘어선 삼성, LG, 현대 등의 본사 빌딩들은 마치 미래 도시의 상징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신세계 백화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입구부터가 달랐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연상시키는 대리석 로비에 85인치 대형 스크린들이 설치되어 있고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의 최신 컬렉션이 실시간으로 상영되고 있었죠. 이 백화점이 작년 매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요? 저는 서유진 씨에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단일 매장 기준으로 연매출 4조 2천억 원을 달성했어요. 이는 뉴욕의 메이시스 헤럴드 스퀘어점의 1.8배, 런던의 헤러즈보다 2.3배 높은 수치예요. 특히 평방미터당 매출액은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1위입니다. 에밀리가 놀라며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해봤어요. 믿기 어렵지만 진짜네. 이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아. 일본 최대 백화점인 다카시마야 신주쿠점도 이제 TOP 10에도 없어. 미츠코시나 다이마루도 마찬가지고. 1층 명품관을 둘러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매장마다 줄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줄의 90%가 외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심지어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있었어요. 한 달에 외국인 고객이 얼마나 방문하나요? 제가 매장 직원에게 물었더니 유창한 영어로 대답해 주더라고요. 월 평균 15만 명 정도의 해외 고객이 방문하세요. 특히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들이 한국을 쇼핑 천국이라고 부르며 찾아오고 있어요. 작년에는 미국과 유럽 고객도 40% 증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 화장품 코너였어요. 마치 축제 현장 같았거든요. 설화수 후, 아이오페 등 한국 브랜드 매장 앞에는 3, 40명씩 줄을 서 있었고 모든 제품이 품절 직전이었어요.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인기가 높은 줄 몰랐네요. 제가 말하자 서유진 씨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K뷰티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전 세계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의 32%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특히 비비크림, 쿠션 파운데이션 같은 한국 화장품 기술은 유럽 브랜드들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3층 식당가에 올라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3곳이 입점해 있었고 모든 식당이 예약으로 가득 찬 상태였어요. 특히 한식 레스토랑들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저 한식당 예약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에밀리가 물었더니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평일 저녁은 2주, 주말은 한 달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해외에서 한식을 맛보기 위해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져서요. 결제 시스템도 충격적이었어요. 현금은 물론 카드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결제가 스마트폰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QR코드 하나면 몇 초 만에 결제가 완료되는 거예요.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를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현금 결제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더니 캐셔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체 결제의 2% 정도예요. 대부분 디지털 결제를 사용하시죠. 특히 외국인 고객들도 한국식 간편 결제를 선호하세요. 일본이나 중국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하시거든요. 일본의 복잡한 현금 결제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백화점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경제력이 단순히 숫자상의 성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력과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둘째 날 오후 명동 거리를 걸으며 쇼핑을 즐기던 중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일본 관광객 몇 명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된 거죠. 오사카에서 온 30대 부부와 나고야에서 온 20대 커플이었는데 그들과의 이야기는 제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물가가 일본보다 비싸다는 소리를 일본에서 들었는데 와보니 전혀 그렇지 않네요. 오사카에서 온 남편이 쇼핑백을 들고 말했어요. 오히려 일본이 더 비싸고 품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월급으로는 일본에서 이런 쇼핑은 꿈도 못 꾸거든요. 그의 아내가 신세계 백화점 쇼핑백을 보여주며 덧붙였어요. 솔직히 일본에서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급이 똑같아요. 남편이 대기업 다니는데도 초봉이 22만 엔에서 15년째 28만 엔이에요. 물가는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가난해진 것 같아요.
나고야에서 온 20대 남성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3년째 취업 준비 중이에요. 일본에는 좋은 일자리가 정말 없어요. 친구들도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어요. 한국 친구들 SNS를 보면 다들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타쿠야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던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다는 주장과는 정반대였거든요. 그날 밤 롯데호텔 객실에서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찾아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평균 연봉 통계를 찾아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000년 461만 엔에서 2023년 458만 엔으로 오히려 3만 엔이나 감소했더라고요. 반면 한국의 평균 연봉은 같은 기간 2,2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죠.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한국 직장인들이 일본 직장인들보다 평균 1.4배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더 자세히 파고들어보니 더욱 암울한 현실이 드러났어요.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공식적으로는 2.8%지만 비정규직과 프리터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15%에 달했어요. 반면 한국은 정규직 취업률이 훨씬 높고 평균 임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저는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어요. 아야카, 내가 조사한 자료와 일치해. 더 놀라운 건 글로벌 경쟁력이야. 에밀리가 말했어요.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어.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21.4%, 스마트폰 시장의 20.7%를 점유하고 있고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의 대표 기업들 현황이었어요. 토요타조차 전기차 전환에서 뒤처져 고전하고 있었고 소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반면 한국의 LG화학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27%를 점유하며 테슬라, BMW,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소프트뱅크나 유니클로 같은 일본 기업들은 어때? 제가 물었어요. 소프트뱅크는 투자회사가 됐고 유니클로는 한국 시장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어. 반면 한국의 네이버는 일본 라인을 인수했고 카카오는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했지. 일본의 금융 상황도 심각했어요. 30년째 계속되는 저금리 정책으로 은행들의 수익성이 바닥을 쳤고 젊은 세대들은 투자보다는 저축만 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핀테크 혁신으로 개인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이 활발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게 다 거짓이었구나. 저는 중얼거리며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강을 따라 화려하게 빛나는 고층 빌딩들과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쇼가 일본의 쇠락한 모습과 너무나도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게 아니라 일본이 스스로 뒤처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셋째 날 오전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2호선 강남역에서 환승하던 중 지하철역 곳곳에 24시간 응급의료센터라는 깔끔한 안내판들이 보이는 거였어요. 호기심에 서유진 씨에게 물어보니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전국 모든 지하철역에 응급의료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요. 서유진 씨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외국인이라도 응급 상황이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고 24시간 17개 언어로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관광객들을 위한 메디컬 투어리즘 응급 지원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잘 구축되어 있죠. 에밀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이런 시스템은 선진국 중에서도 한국밖에 없어. 미국도 응급실 가려면 보험 확인부터 하고 유럽도 관광객 의료비는 유료야. 일본은 당연히 언어 문제로 외국인 진료가 어렵고 실제로 강남역 지하 2층에 위치한 메디컬 센터를 방문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대학병원 응급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거든요. 최첨단 MRI 촬영기, AI 진단 시스템, 실시간 원격 진료 장비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 중 한 분이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골든타임 3분을 목표로 설계됐어요. 서울 시내 어디서든 3분 내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1만 5천 개의 응급의료 거점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의료진들의 언어 능력이었어요. 간호사들도 기본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회화가 가능했고 응급 상황 시에는 실시간 화상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되고 있었어요. 외국인 환자는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나요?
제가 물었더니 의료진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평균적으로 이 센터만 하루 80명에서 100명의 외국인 환자가 방문해요. 대부분 관광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이나 소화불량 같은 것들이죠.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나 유럽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치료비를 물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관광객이라도 경미한 치료는 무료,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한국 국민과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에밀리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한국 정부의 메디컬 코리아 정책 때문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안전한 의료 관광지로 인식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실제로 작년에 한국을 찾은 의료 관광객만 60만 명이에요. 저는 일본의 의료 시스템을 떠올렸어요. 응급실에 가려면 예약도 필요하고 외국인 진료는 더욱 복잡하죠. 특히 언어 문제가 심각해서 간단한 증상 설명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의료진들도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통역사를 부르려면 추가 비용도 내야 하죠. 반면 한국은 지하철역마다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3호선 교대역에서도 똑같은 시설을 확인했고 심지어 4호선 명동역에는 성형외과까지 연결된 원스톱 뷰티케어 센터가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은 어떤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는 미국 존스홉킨스나 메이오 클리닉과 동급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으로 의료 연수를 오는 의사들이 매년 3,000명 이상이에요. 지하철역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구나.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라는 말을 이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병원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사람 중심, 특히 외국인까지 배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의 이런 시스템을 따라잡으려면 제도부터 의식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할 것 같았습니다. 넷째 날 오후 홍대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길게 줄을 서서 한국 교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요. 코리안 스쿨 유너폼 익스피리언스라는 영어 간판이 걸린 가게 앞에는 20대 일본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저는 서유진 씨에게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요즘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교복 체험이 엄청난 인기예요.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 게임에서 본 교복을 직접 입어보고 싶어 하거든요. 저 가게는 하루에 일본인 고객만 200명 넘게 와요. 주말에는 300명까지도 오죠.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학창시절을 보낸 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일본 문화를 동경하는 한국 젊은이들을 봤는데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있었어요. 교복 체험샵에 들어가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각종 교복들이 수백 벌씩 진열되어 있었고 심지어 교복별로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는지 설명까지 붙어 있었어요. 20대 일본 여성 고객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왜 한국 교복을 입어보고 싶었나요? 저는 도쿄에서 왔는데 한국 드라마나 K-팝 뮤직비디오에서 봤던 그 느낌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일본 교복보다 훨씬 예쁘고 세련됐거든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왔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좋아요가 1000개는 넘을 거예요. 또 다른 일본 남성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에서는 한국이 꿈의 나라예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일본 젊은이들이 정말 많아요. 제 친구만 해도 5명이 한국 회사에 취업했어요. 일본은 취업도 어렵고 월급도 적은데 한국 기업들은 대우도 좋고 글로벌하잖아요. 홍대 거리 곳곳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들을 위한 언어교환 카페들이 즐비했어요. 이런 언어교환, 한국어 스터디, K-랭귀지 카페 같은 간판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가장 큰 언어교환 카페에 들어가 보니 일본인 30여 명이 한국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BTS, 블랙핑크, 뉴진스 포스터들이 가득했고 한국어 기본 표현들이 귀여운 일러스트와 함께 붙어 있었어요. 카페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오는 일본인 고객의 80%가 K-팝이나 K-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요즘에는 한국 회사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한 테이블에 앉아있던 20대 일본 남성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어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일본보다 한국 기업들이 훨씬 글로벌하고 역동적인 것 같아요. 삼성, LG, 현대 같은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잖아요. 일본 기업들은
솔직히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서유진 씨가 물었어요. 2023년 기준으로 110만 명이에요. 영어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가 됐어요. 5년 전만 해도 30만 명 정도였는데 거의 4배로 늘어났죠. 더 놀라운 건 K-팝 관련 상점들이었어요. 홍대 주변에만 K-팝 굿즈 전문점이 50개가 넘었는데 대부분의 고객이 일본인 관광객들이었어요.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뉴진스 관련 상품들을 사기 위해 일본에서 전세기까지 타고 오는 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일본 보수층들은 여전히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데 정작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였어요. 이런 극단적인 세대 갈등을 보면서 일본의 미래가 더욱 걱정됐습니다. 젊은이들이 자국보다 한국을 더 선호한다는 것은 일본의 소프트 파워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어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수많은 빌딩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젊은 개발자들이 활기차게 오가는 모습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네이버, 카카오, 넥슨, NHN, 크래프톤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이 단지는 일본의 그 어떤 기술단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AI 연구소, 로봇 개발센터, 심지어 우주항공 기술 개발까지 모든 것이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한 스타트업 CEO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30대 초반의 김 대표는 KAIST 출신으로 인공지능 기반 의료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는 3년 전에 창업해서 이미 27개국에 진출했어요. 작년에는 미국 FDA 승인도 받았고 유럽 CE 마크도 획득했죠. 일본 시장도 작년에 진입했는데 현지 경쟁사들보다 기술력이 평균 5년은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속도예요. 한국 기업들은 아이디어에서 상용화까지 평균 18개월이 걸리는데 일본 기업들은 5년 넘게 걸려요.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도 강하죠. 반면 한국은 정부 지원도 빠르고 투자 유치도 활발해서 혁신의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둘러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제조업 강국에서 그치지 않고 IT, 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까지 모든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5일간의 경험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국, 일본을 넘어 세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1인당 GDP는 이미 우리를 넘어섰고 기술 혁신력은 3배 이상 차이 난다. 의료 시스템, 교통 인프라, 디지털 전환, 문화 소프트 파워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역동성과 글로벌 마인드는 일본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인천공항과 비교해보니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낡은 시설, 복잡한 시스템, 불친절한 서비스까지. 모든 게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쿄 본사 회의실에서 타쿠야와 다시 마주했을 때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타쿠야, 한국을 무시하던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10년이 아니라 30년은 걸릴 거야. 뭐, 너 정신 나갔어? 한국 여행 한번 갔다 와서 뭔 헛소리야. 타쿠야가 여전히 소리쳤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타쿠야, 현실을 봐. 한국의 1인당 GDP는 이미 우리를 넘어섰고 글로벌 혁신 지수는 9위야. 우리는 14위야. 기술 경쟁력, 디지털 전환 속도, 스타트업 생태계, K컬처의 영향력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어. 회의실에 있던 다른 연구원들도 조용히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 취업보다 한국 취업을 더 선호하고 일본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우고 있어. 이게 현실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질 거야. 아니, 이미 벌어졌어.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경제와 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을 일본에 전파하고
일본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들을 분석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6개월 후 저는 한국에서 배우는 미래 전략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일본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일본인들이 충격받아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내려다봐야 할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올려다봐야 할 선진국이 된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한국이 새로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